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 등에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기준금리 인상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5월 생산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올라 고공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사우디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리고 청와대 밑선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열립니다. 100억 원대 군 용역을 수주한 무자격 업체 대표가 국방정보본부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정보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국가수사본부는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발사 일정이 하루 연기된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로 옮겨집니다. 최종 발사 시각은 내일 결정됩니다. 밤사이 곳곳에 내리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륙 지방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누리호 발사를 앞둔 나로 우주센터는 흐린 뒤 내일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바람도 강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화물연대가 어젯밤 총파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계속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임성호 기자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정부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5번째 만남에서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안전운임제 문제에서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현재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화물 차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유가 보조금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 등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이어온 파업을 풀고 즉각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시멘트와 철강 등을 중심으로 마비 직전이던 물류 운송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합니다. 한 번에 0.75%포인트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41년 만에 가장 크게 오른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또 한 번 대폭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은 0.5%포인트 인상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연준이 선을 그어왔던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한꺼번에 0.75%포인트 인상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here i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at the next couple of meetings. 자이언트 스텝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입니다. 미국의 높은 금리를 쫓아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유출된다면 주식시장은 흔들리고 환율은 치솟게 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의 경우 우리나라를 떠나는 외국 투자자들 그리고 전반적인 무역 수지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번져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대응하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0.5%포인트 인상,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까지 나오는데 민간 경제에 주는 충격이 워낙 커 지금까지 한 번도 단행된 적이 없습니다. 금리를 높이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에 큰 부담을 줘 대출과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들은 자금 조달을 거리고 투자를 주저하게 되는데 이는 경기 둔화로 이어집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 여력이 더 많고 0.5%씩 예를 들어서 3번, 4번 간다고 해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영역이 많고 한국은 금리를 그렇게 올렸다가는 한계 기업이라든지 한계 가구의 문제들이 생기면서 경기 불황으로 급속하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 충격을 덜 주면서 물가를 잡고 경기 침체도 막아야 하는 상황.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 14일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보다 0.8%, 전년 동월보다 10.8%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의 11.5%나 4월 10.9%보다는 연간 상승률이 살짝 내려갔지만 여전히 최고치에 가까운 높은 수준입니다. 월간 상승률은 지난 4월의 2배로 치솟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5월 PPI 상승률 전문가 전망치는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10.9%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미국 FOMC 정례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공격적 긴축 우려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어제보다 0.5%,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는 0.38% 각각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8% 오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의 고강도 통화 긴축 우려와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에 짓눌린 유럽 주요국 증시가 현지 시간 14일에도 1% 안팎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3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91% 내린 13,304.39로 장을 마쳤고 프랑스 파리 증시의 까크 40 지수는 1.2% 빠진 5,949.84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푸시 100은 0.25% 하락한 7,187.46,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택스 50은 0.78% 떨어진 3,475.1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세계 주요국 주가가 동반 급락하며 검은 월요일로 기록된 전날 2%대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관계가 악화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사우디 방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인 유가 급등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호 기자입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에서 1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에 이어 요르단강 서안 지역도 찾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협의를 이어갑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방문합니다. 사우디 방문 일정에는 사우디의 실질적인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이 포함됩니다. The president is going to see over a dozen leaders on this trip, including King Salman and the leadership from our Saudi hosts for the GCC Plus 3 summit. Yes, we can expect the president to see the crown prince as well. 바이든 행정부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암살 배후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목되자 사우디에게 무기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등 사우디와의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은 대사우디 정책 전환 또는 화해의 손짓으로도 해석됩니다. We are not looking to rupture relationships as well. But human rights, human rights issues, human rights conversation is something that the president brings up with many leaders and plans to do so.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산유 부국인 사우디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왕세자와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혐의만 놓고 보면 환경부 사건과 매우 유사한데 구속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확대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단 하나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13곳 기관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돕거나 전임 기관장이 임명한 인사발령에 대해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올해 1월 확정 판결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 사건과 얼개가 같습니다.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모았다면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고 무엇보다 그 사표를 내도록 종용한 게 맞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권남용 성립이 굉장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구속의 필요성이. 다만 전직 장관 신분이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 등으로 기각된 적이 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나 지났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도 3년이 흐른 만큼 재판부가 구속수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5년이나 경과가 됐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굳이 구속할 필요가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 수사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온 다른 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 고발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느냐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무자격 업체가 3년간 100억 원대 군정보 암호모듈 정비 용역을 수주했다는 군 납품비리 의혹 사건, 어제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알고 보니 이 업체 대표가 해당 외주 사업을 직접 기획한 국방정보본부 소속 부서에서 일했던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 꺼진 어두운 복도에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문 옆엔 회사명만 적힌 명판 하나만 작게 붙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이 업체를 만든 63살 A씨는 이듬해부터 자격도 없이 군 당국의 암호 모듈 정비 사업을 수주받아 3년간 100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과거 국방정보본부에서 일했던 5급 공무원 출신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정보본부는 국방부 직할 부대로 군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압수수색한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A씨가 일했던 부서는 정보본부 내 보안 암호 정책과로 이번 통신 모듈 장비의 정비 관련 외주 사업을 총괄 기획한 부서로 확인됐습니다. 군 공무원이 군대를 나와 회사를 차린 뒤에 자신이 일했던 부서의 외주 사업을 3년간 독점 수주한 겁니다. 이 회사의 수상한 인맥은 A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사 임원들도 예비역 장교들로 채워졌는데 감사와 이사는 육군정보작전 참모본부 정보 분야의 요직을 거친 간부 출신이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정보 관련 업무를 해온 공무원과 고위 간부가 뭉쳐서 그간의 인맥을 활용해서 대규모 용역 납품 비리를 저지른 셈입니다. 실제 A씨와 임원들은 지난 2018년 회사를 설립한 후에 현역 군 간부들에게 노래방과 술자리, 선물 등 지속적인 접대를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관련 비리를 처음 인지한 군 경찰은 전현직 군 관계자 46명을 조사해서 국군통신사 소속 현직 간부 등 28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19명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민간인 6명은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면과 인연 이런 것들로 첨설되어서 그들끼리 나눠 먹기식 사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업체뿐만 아니고 그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준 담당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방정보본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2곳을 압수수색한 국수부는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일정이 하루 연기된 누리호가 오늘 오전 조립동에서 나와 발사대로 이송됩니다. 누리호 비행시험위원회는 어제 저녁에 가진 회의에서 누리호 상태와 날씨에 문제가 없어 이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 조립동을 출발해 발사대로 이송되며 이후에 세우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어 연료와 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엄빌리칼 케이블과 전기 케이블 등을 연결하고 기계적인 점검을 거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후 3시 30분 나로우주센터 프레스센터에서 누리호 발사 대비 상태와 통제 현황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내일 오전 기계적 상태와 기상 우주 환경 등을 점검한 뒤 오후 2시쯤 최종 발사 시각이 결정됩니다. 네,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은 하루가 연기됐습니다. 발사 예비일을 오는 23일까지로 잡아두긴 했지만 다음 주에 장마가 시작될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나연호 기자입니다. 3단 엔진 연소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며 실패로 돌아간 누리호 1차 발사. 2차 발사 성공을 위해 발사체 일부를 해체하고 개선해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때문에 2차 발사는 애초 5월에서 6월로 늦춰졌습니다. 약 1개월 정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발사 시기를 당초 예정되어 있던 22년 5월에서 22년 6월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누리호 2차 발사 하루를 앞두고 이번에는 날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예비일로 잡은 날은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회나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 이후에는 사실상 발사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장마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전남 고흥 지역에서 장마가 가장 빨랐던 건 6월 18일이었습니다. 안전하게 저희는 이제 발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가 제일 안전하고 발사하기가 좋은가 해서 이제 장마철에는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비가 오고 그렇게 되면 발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피해서 결국 새롭게 잡힌 발사일인 16일에 누리호를 쏘지 못한다면 예비일 발사보다는 다른 날짜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에는 장마와 이후 태풍 북상 등 기상 변수가 복잡해져 일정 자체가 크게 미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사체를 조립해놓고 오랜 기간 발사를 기다리면 기체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발사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다시 잡힌 이송과 발사 날짜에는 기상 여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풍과 장마라는 날씨 변수의 등장으로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하루 일정이 연기되면서 비가 그치고 바람도 잦아드는 시기에 이송과 발사가 이루어지는 만큼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그룹 해체는 아니지만 세계 최정상에서 엄청난 팬들을 거느리며 최전성기를 누리는 상황을 고려하면 K-팝을 넘어 세계 가요계와 대중문화 분야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BTS는 어젯밤에 올린 유튜브에서 잠깐 멈추고 해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단체 활동 중단이 아니라 개별 활동을 많이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는 23일 원숭이 두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코로나19처럼 질병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보도에 강성욱 기자입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의 발병과 확산이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전문가 긴급회의를 오는 23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로예서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를 토대로 비상사태 선포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현재 코로나19와 소아마비가 적용 대상입니다. 코로나19의 경우 2020년 1월 말 비상사태가 발령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The global outbreak of monkeypox is clearly unusual and concerning. It's for that reason that I have decided to convene the emergency committee under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next week. WHO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접촉자 추적과 감염자 격리 등의 조치를 권고하면서도 대규모 예방 백신 접종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에 대한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 백신은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고 공급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WHO는 원숭이 두창이 지금까지 전 세계 39개 국가에서 1,600여 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됐고 의심 사례는 1,500여 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능한 빨리 원숭이 두창의 새로운 명칭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원숭이로부터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면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바이러스의 기원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미국 측과 추진하기로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한미 당국은 북한 문제가 최우선 정책 과제임을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박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를 미국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한국과 미국 등 동맹이 참여하는 독자 제재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북한 편을 드는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미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저는 블링컨 장관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박 장관은 또 한미가 북한 문제가 최우선 정책 과제이며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저와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확장 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조기에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도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한미 간 공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에 대한 조정도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verything that we do as it relates to our responses, but also any adjustments we may make in our posture will in the first instance be done in consultatio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ROK. 다만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고 새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진정성이 있다며 대화의 문도 열어두고 있음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파업에 들어갔던 화물연대가 어제죠. 이제 7일 만에
총파업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제 정상화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 운임제에 대해서는 연장하는 쪽으로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 몇 가지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를 앞으로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적용 대상도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안전 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운영할지 등은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고 네. 향후 국회 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화주들은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경우에 운임 부담이 급증해서 견디지 못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합의에는 여당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경향신문은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올해로 일몰, 즉 폐지가 되지 않는다면 10월 31일까지 관련 심의 의결이 이루어져야 또 내년에 적용이 되는데요.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으니 안전운임제 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경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가도 높고요. 심지어 증시까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관련된 기사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제목 보시면 환율 얘기 나와 있는데 어제 장에서 코스피는 결국 2,500선을 내줬고요. 네. 또 환율은 장중 1,290원 선도 넘어섰습니다. 기사 제목처럼 1,300원을 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율이 1,300원을 넘은 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니까 현재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 경제에 대해서 복합 위기로 본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 회의 전에는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서 회동을 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금리와 관련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중앙일보는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그러니까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을 실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1.75%고요. 미국이 상단 기준으로 보자면 1%입니다. 네. 만약에 6월 FOMC 발표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한다면 상단 기준으로 똑같아질 수도 있고요. 꼭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더라도 FOMC 6월과 7월 빅스텝을 연달아서 단행을 하게 되면 미국 금리가 역전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남은 한국은행 금통위는 7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총 4번인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7월과 8월에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듯 하지만 워낙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0.5%포인트 빅스텝 인상을 밟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다음 금통위가 7월 13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워낙 또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있는 현 시점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내일 새벽에는 이제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발표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 산업통상부 장관이죠. 백운규 장관의 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에 열리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어떤 그 윗선 수사 관련해서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 이 박상혁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7년,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네. 이 기간 동안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중 사퇴 대상자와 관련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즉, 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의혹에 대해서 동부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고요. 박 의원은 현재 언론 인터뷰를 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야당 의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서울신문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도 동력을 상실할 거란 전망이 있다고 기사에 담았지만 또 이와 관계없이 수사는 윗선으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있다고 보는 신문들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이제 사진들이 좀 보이는데요.
윤석열은 사과하라.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문재인, 이재명 구속수사라고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맞불 집회입니다. 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대한 맞불 성격의 집회가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는 서초동 주상복합 맞은편에는 서울 회생법원이 있는데요. 네. 여기 정문 인근에서 집회가 열렸고요. 양산 집회를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꽹과리도 울리고 또 양산 집회 소리를 그대로 녹음해서 확성기를 통해서 크게 내보내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맞불 성격의 집회에 대한 또 맞불 집회가 그 근처에서 열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주간 소음 기준을 넘어선 큰 소리가 오고 갔고 해당 주상복합에 사는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도 담겨 있었는데요. 최근 집회와 시위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이 돼야겠지만 네. 또 분명히 이런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어쨌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그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된 내용인데요.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500만 명이나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추정치이긴 한데요. 네.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이 확진자 중에 최대 한 30% 정도가 코로나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기준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가 1,824만 명 정도 되니까 이걸 최대치 30%로 잡으면 뭐 500만 명 훌쩍 넘어서 600만 명을 더 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추산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서 그동안 정부가 발주한 코로나 후유증 연구 현황이 공개가 됐는데요. 정진원 중앙대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폐 기능을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코로나에서 회복되고 나서도 폐렴이 관찰된 경우가 80% 정도였다고 하고요. 호흡곤란, 후각 이상 등 증상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네. 또 송진우 아산병원 교수팀은 중증 폐렴을 앓았던 코로나 환자를 상대로 관찰을 했는데요. 회복 후에도 폐 섬유화 소견을 보인 이들이 70%를 넘었다고 합니다. 또 최준용 연세대 교수팀의 연구에서는 코로나 중증 환자였을수록 후유증의 지속률도 높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각 연구 대상은 한 100명에서 200명대 정도 되는 연구였는데 해당 전문가들은 표본을 늘려서 연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후유증에 대한 기사가 나왔지만 또 그 아래에는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의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는 기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여전히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 섞인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죠. 교육부에서 지방 사립대학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관리, 재산 관리 관련해가지고 개정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이제 교내에 볼링장이나 성형외과도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뭐 볼링 치러 가려 그러면은 꽤나 멀리 나가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교내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대학 시설 내에 볼링장뿐만 아니고 탁구장도 들어올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형외과도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층은 대형 점포가 들어서고 3층부터 5층은 강의실로 사용하는 이른바 학상복합 건물도 세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요. 네. 교육부가 이런 발표를 하게 된 배경에는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기본 재산은 교육용과 수익용으로 나눠지는데요. 일정 수준의 교육용 건물과 토지를 확보하기만 했다면 남는 재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원 미달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유휴 재산이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고요. 이런 조치에 대해서 사학재단이 재산을 무분별하게 수익용으로 전환한 다음 매각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는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은 80% 이상 교육과 연구에 써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들의 현재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녁이죠. 6월 마지막 평가전이었습니다. 이집트전에서
골잔치가 터졌습니다. 4대1로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죠. 네, 보고 주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좀 늦게 열려가지고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기사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전반에 황의조, 김영권 선수의 골이 터졌고요. 후반에 조규성, 권창훈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4대1로 크게 이겼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도 선발 출전했는데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공수 모두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네. 이번에 터진 골들 벤투 감독이 말을 했듯 완벽한 팀워크로도 넣고 또 세트피스로도 넣고 개인 기량으로도 넣고 정말 4골이 모두 다 다른 전개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볼거리가 많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실점 장면을 포함해서 여전히 수비 불안에 대한 숙제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대패했던 브라질전부터 대승을 한 이집트전까지 이 4경기를 펼치면서 우리 대표팀이 어떤 경기를 만들어가고 싶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평가전이었습니다. 네. 한편 한 해설위원은 주력 라인업에 변동이 생길 때 가동할 플랜 B가 취약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월드컵까지 이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피파 총회에서 변경이 된 그 규정이 있었는데요. 네. 이게 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파는 어제 교체 선수 숫자를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로 도입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7월부터는 영구적으로 5명으로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다만 경기 중에는 3명만 교체가 가능하고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2명을 더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교체 선수 명단도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데요. 따라서 이번 카타르 월드컵 총 엔트리가 23명이 아니라 26명이 될 전망입니다. 네. 더 많은 선수들이 준비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전략, 구상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월드컵까지 5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너무나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카타르 월드컵 11월 달에 있습니다. 본선이 한 5달 남았는데 이 기세를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집중 포격을 받은 키이우의 외곽 도시 보로디안카가 거대한 무덤처럼 변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러시아군이 버리고 간 파괴된 전차가 남아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키이우에서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곳은 키이우의 북서쪽 외곽 도시 보로디안카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2개의 건물 원래는 하나였습니다. 러시아의 공습으로 중간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 지금 이런 모습이 됐다고 합니다. 무너지지 않은 건물에는 집기들이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의 보금자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Мій однокласник загинув з сім'єю. Він в Києві працював в гімназії. Приїхав забирати сім'ю. 지금 이 도시에는 러시아군이 퇴각하면서 버리고 간 파괴된 전차들이 이렇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전차들은 불에 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승리와 항전의 상징으로 일부러 남겨둔 거라고 합니다. 시커멓게 그을린 전차에선 매캐한 탄약과 기름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어서 최근까지도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А что я думаю?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Очень плохо. Очень даже плохо. Вони таке творили тут, що взагалі. 보르잔카의 중심가에 세워져 있는 이 동상은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시인 타라스 셰브첸코의 동상입니다. 이 동상도 러시아가 남긴 총알 자국이 여러 군데에 남아서 끔찍한 모습입니다. 당시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곳 보르잔카의 주민 2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이우 보르잔카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А чого ви такі? Хай парень.
we are playing volleyball and we hear the siren. It's really scared. We think a lot of that maybe some bombs can maybe in the sky. People kind of disregard sirens and all this kind of stuff because they got used to it, I guess, and that's the worst part of it.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 산간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대전은 15.6도, 대구는 15.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대전은 25도, 대구는 27도, 부산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누리호 이송 작업이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나로 우주센터는 종일 흐리겠지만 어제보다 바람이 약해지겠고요. 발사가 이루어지는 내일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만 만들어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잠시 뒤 조립동을 나와 발사대로 이송된 뒤 기립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나로 우주센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누리호 발사가 하루 미뤄진 건데요. 현재 그곳 날씨는 누리호 이송에 차질이 없을 정도입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나로 우주센터는 여전히 날씨는 흐리지만 어제보다 비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누리호 이송 준비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누리호는 잠시 뒤인 7시 20분부터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무진동 차량 트랜스포터의 수평으로 실려 1.8km 거리를 1시간 10여 분에 걸쳐 이동합니다. 기체에 가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하게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하단을 지상 고정 장치에 단단히 고정한 뒤 수직으로 세우는 기립 작업을 거칩니다.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우뚝 서게 됩니다. 이후 탯줄이라는 의미를 가진 엄빌리칼 타워에 연결해 발사에 필요한 산화제와 연료를 공급받을 준비를 마칩니다. 연구진들은 발사 직전까지 기체가 정상 상태를 유지하는지 또 기상 상태와 주변 환경이 발사에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번 1차 발사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누리호에 실제 위성이 실리는 건데요. 이 발사 성공이 갖는 의미가 더 남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차 발사 때에는 위성 모사체가 실렸지만 이번에는 성능 검증 위성과 함께 4개의 큐브 위성까지 탑재됐습니다. 큐브 위성은 성능 검증 위성이 안정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뒤 8일째 되는 날부터 차례로 사출돼 지구 대기나 미세먼지 관측 등 각각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1.5톤급 실용 위성을 고도 700km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이번 누리호의 임무인데요. 2차 발사가 성공할 경우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위성 수송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은 내일 오후 4시쯤 이뤄질 예정인데요. 발사 당일 기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발사관리위원회가 최종 발사 시간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여부는 단 16분 7초 만에 판가름 나는데요. 이륙 후 2분 7초 뒤 75톤급 엔진 4개로 이뤄진 1단 분리가 먼저 이뤄지고 고도 191km에서 위성을 보호하고 있던 페어링도 떨어져 나갑니다. 이륙 후 3분 53초 뒤에는 2단 분리가 이뤄지면서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고 이후 8분 넘게 날아 700km 궤도에 진입합니다. 14분 57초 목표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 성능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가 차례로 분리되고 누리호 임무는 성공입니다. 실제 성능검증 위성이 700km 궤도에 진입했는지는 발사 후 40여 분 뒤 위성과 교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누리호 발사 후 1시간 뒤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발사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오는 2027년까지 4차례의 누리호 추가 발사를 통해 기술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전남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화물연대가 어젯밤 총파업 돌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어젯밤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 물류기지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기 시작한 뒤 2시간 40여 분 만에 안전 운임제를 계속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습니다. 협상 타결로 화물연대는 오늘부터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물류수송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해온 안전 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시사하는 물가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월보다 0.8%, 지난해 같은 월보다 10.8% 각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사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지난 3월과 4월보다는 연간 상승률이 살짝 내려갔지만 여전히 최고치에 가까운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10일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0여 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한 것으로 나온 상황에서 PPI마저 거의 11%에 근접하는 높은 상승률을 찍어 연준의 압박을 가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관계가 악화했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13일에서 16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안보, 번영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강화하고 걸프 협력 회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방문한다며 이곳에서 미국의 안보와 경제, 외교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카운터 파트들을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유가가 미국 의회에서 석유 기업들에게 연방 부가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 1.65% 하락한 배럴당 118달러 9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하락률은 5월 18일 이후 최대폭이며 마감가는 지난 6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공급 우려로 장중 최고 2% 이상 오르며 배럴당 123달러 수준까지 올랐지만 미 민주당 상원 의원인 론 와이든이 석유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에 대해 연방세를 물리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는 소식에 유가는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반될 때 상당한 우려가 있었지만 조정되지 않은 상태로 통과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내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YTN 취재진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서로 반목하는 정치판을 지적하며 통합의 정체를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발전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지사가 되는 데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많이들 지금 서로 갈라져서 쪼개져서 서로 간에 반목하고 있는 이런 정치판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국민통합, 정치판에 있어 그런 통합의 정치에 대한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이와 같은 길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할 역할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지게 됐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이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임기가 남은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와 산하기관장 사퇴 문제를 논의한 청와대 인사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박 의원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 의중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산업부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한 운영지원과와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죠. 맞습니다. 이제 월요일 이제 블랙 먼데이를 제언하고 난 다음 화요일 증시는 이제 폭풍 전야다. 대륙별, 국가별 등락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네. 유럽 증시가 소폭 떨어졌어요. 그런데 뉴욕 증시는 지수별 이제 등락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소폭이긴 하지만. 네. 그러나 다우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세인데 상승 개장초는 좋았어요. 미국 증시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네. 앞서 뉴스에서 확인하셨습니다만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 수준이었어요. 한 달 전에 비해서는 0.8% 올랐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오른 건 맞지만 그러나 그건 예상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 빅 이벤트 오늘부터 시작된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졌습니다. 네. 워낙에 이 전망치가 시간에 따라서 시시각각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하루 전만 하더라도 자이언트 스텝, 이른바 한꺼번에 금리를 3단계 올리겠다라는 전망이 한 20% 남짓이었는데 네. 이게 90% 넘나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일 예상치 않은 24년 만에 처음으로 8년 만에 처음으로 3단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제 관측 때문에 국채 금리가 굉장히 요동을 쳤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날은 전날 급등했던 국채 금리도 이제 숨고르게 들어간 양상인데 다만 전반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대형주유제 S&P 500 지수가 지금 전고점 대비 20% 넘게 빠졌어요. 그걸 우리는 증시에서는 이게 본격적인 베어 마켓, 약세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시작된 이틀간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단기 반등이 좀 더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뭐 FOMC 회의 얘기가 나왔는데 연준이 0.75%포인트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 밟을 것이다. 시장 전망치가 90%가 넘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단행을 할까요? 저는 제가 만일 제롬 파웰 의장이라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통화 정책 아니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혹시 75bp 넘어서 그 어떤 언론에서는 100bp도 말을 하고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아직까지는 이제 빅스텝 0.5% 이거를 가든가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충격요법. 네. 물가의 충격요법은 100베이스 포인트 네. 메가로 가서 정말로 한꺼번에
이제 이 기대 심리를 억누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아마 전자 쪽으로 더 무게를 싣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 달 6월뿐만이 아니라 7월에도 이 자이언트 스텝 세 단계 금리 인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거의 80% 육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6월 이번 달을 제외하고 미국도 4번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에도 빅 스텝,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이제 아마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가면 연말 가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적게는 최저 2.75에서 높게는 3.5%까지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미국의 물가가 지금 이 5월이 정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8% 넘게 8.6% 올랐는데 네. 지금 9% 얘기 나오고 있고요. 네. 물가의 선행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에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건 뭐냐? 미국의 국민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일 거로 예상을 합니까? 이게 사상 최고예요. 네. 이 기대 심리를 꺾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100베이스포인트 금리 인상이 이 충격요법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아마 0.5에서 0.75 가면 금융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겠지만 100베이스포인트로 갔다? 그러면 자산시장은 2차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이게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가 네. 미국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해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70%가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금융시장에 안 좋은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미국의 2년물, 단기물과 10년물, 장기물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 얘기는 뭐냐? 단기 금리는 높아지고 장기 금리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출도 10년 이상 장기로 받으면 이자를 더 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네. 단기적으로 미국이 물가 잡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하니까 2년물 국고채 금리는 치솟고 있는데 네. 야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오리고 나면 결국 트라우마가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장기물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과거에 1970년대 이후 6차례 정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후 1년에서 18개월 후에 미국은 곧바로 예외 없이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네. 이런 아픈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른바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빨리 올리면 그러면 이제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우리나라도 뭐 소위 말하는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한은의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물가를 감안하면 우리 그리고 이제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을 감안하면 빨리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1,900조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만에 하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면 그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말은 우리도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라는 건데 만에 하나 정말로 미국이 6월에 자이언트 스텝에 나서고 네. 그리고 7월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했다. 이럴 경우는 한은도 어쩔 수 없이 빅스텝에 나서야 합니다. 네. 그런 문제는 이 1,9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가운데 거의 10명 중 8명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라는 건 이자 변동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고요. 네. 만에 하나 기준금리가 1%포인트만 오르면 네. 이런 가계대출자들의 1인당 연평균 이자 부담이 64만 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 때문에 아마 고민이 굉장히 한국은행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물가 상승도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고려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금리를 근데 올리게 되면 서민들한테는 당장 이자를 갚는 부담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씀씀이를 줄여야 돼요. 네. 가게에서 쓸 수 있는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이건 소비의 직격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가 높아서 지금 장바구니에 담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이자 부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여전히 소비가 위축이 되고 국가 경제 면에서 보게 되면 다시 이게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돼서 경기 둔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렇게 어쨌든 긴축 정책을 쓰게 되면 그 재화와 관련해서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계속해서 2,600 깨지고 하루 만에 2,500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시가 연일 떨어지게 되면 실제로 담보 계좌 같은 경우에 좀 부족해져서 반대 매매에 들어가죠. 네, 강제 매매에 들어가게 돼서 오전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증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장이 열리면서 동시에 폭락할 수 있는 그런 나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저는 미국은 지금 3월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해서 2번 올렸고요. 네. 이번 3번째예요. 금리 인상 로드맵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 얘기는 긴축 지금 막 시작했어요. 우리 롤러코스터 타게 되면 정점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네. 그 시간이에요.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싱크홀이라는 영화 보셨죠? 네. 처음에 집이 푹 내려갔어요. 근데 물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지반이 약해지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물론 하락장, 본격적인 침체장이라고 해서 계속 내리지 않아요. 어제부터 약간 반등의 기미가 좀 보여요. 네. 왜냐하면 기술적 반등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기관들이 사요. 어느 정도 내리게 되면 네. 이게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럴 때마다 현금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닥은 지나봐야지 알아요. 아니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이제 투자 경쟁 시켜놨더니 원숭이가 이겼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사람의 예측력은 떨어집니다. 네. 증시는 예측의 범위가 아니에요. 네. 대응의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응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산등성이 오르는 거예요. 네. 10년 동안 한 번도 조정다운 조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조정이 불과 2, 3개월, 6개월 이거 아니다는 거예요. 길면 1년, 2년 이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반등이 있을 때마다 현금이 왕이에요. 캐시 이즈 킹. 현금 갖고 있으면 집 나간 며느리는 전화가 돌아오지만 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이제 반등이 있을 때마다 갖고 있으면 투자하기에는 반드시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손해를 좀 보더라도 현금화에 좀 집중을 하라 이런 얘기를 좀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에 정부가 정부 규제 같은 경우에 좀 완화하겠다 이런 그런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신소재나 어떤 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33개 분야죠. 그런 데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모래 주머니를 이렇게 푸는 건데요. 이런 규제 푸는 것들 중에 좀 눈여겨볼 부분들도 또 있을까요?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전임 기재부 장관들 5분이 모였어요. 여기에 강만수 장관, 박지원 장관, 현호섭 옛날 경제부총리까지 다 왔는데 이구동성으로 한 얘기가 네. 규제를 풀어라. 네. 그래서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는 잠재적 성장률을 좀 확충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노동, 교육, 연금 이 규제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20, 30년 동안 쌓인 뱃살을 빼는 거예요. 네. 뱃살 하루 만에 뺄 수 있어요? 잘 안 빠지죠. 1년 내로 못 빼요. 네. 이거는 어떤 사람한테는 노사 상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네. 뺏기는 입장에서는 내 밥그릇 뺏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철저히 방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쉬워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날인 마이 백야드, 님비 현상이 언제 있었느냐. 네. 우리가 늘상 이런 구조개혁하게 되면 공공요금 인상해야 돼. 연료비 올렸으니까. 아니야. 내 임기 내는 절대 안 돼. 네. 연금 개혁해야 돼. 내 임기는 안 돼. 네. 아픈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시기가 좋은 게 한 1, 2년 정도 선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혁은 초기해야 돼요. 네. 초기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과연 이걸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것인가? 실행할 수 있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네. 이제 오늘 당정대 협의회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상하시는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책들 있을까요? 어제 보니까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1,400원대 육박했잖아요. 네. 모든 경제 지표들이 2008년 금융위기를 넘어서 1998년 우리가 가장 아파하는 이제 외환위기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고채 매입 규모도 더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선제적인 물가 공급 측면의 사이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물가를 방어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쓸만한 카드가 그다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기름값이에요. 네. 기름값은요. 오늘 퇴근할 때면 늦어요. 지금 바로 안 넣으면 네. 오른 값을 또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유류세 인하하기 위해서 한 3가지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탄력세율은 교통세율을 좀 최대로 높여서 유류세 인하폭 37%까지 가져가 보자. 네. 이건 가능해요. 근데 인하폭 기껏해야 리터당 50원 남짓이에요. 네. 독인 개긴 거기서 거기고요. 그리고 국회 발의된 법안 중에는 아예 유류세 전면 다 깎아주자. 100% 감면하자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네. 여야 원구성조차 안 돼 있고요. 네. 또 세 번째 얘기 되는 게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사용했던 유가 환급금은 어떨까 해요.
당시에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한해서 야 교통비 때문에 유류비 이제 인상으로 인한 건 다 현금으로 보조해줬어요. 그때 재원이 10조 원 넘게 들었어요. 네. 야, 지금 돈도 없는데 10조 원 더 쓴다고? 여기다 물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지금 또 근데 유류세 탄력세율을 만약 확대하더라도 이미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서 좀 체감하는 인하폭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마 사나흘이면 리터당 50원 오를 거요. 네. 지금 경유가 휘발유 가격 앞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면 너무 늦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디에 기대를 걸고 있느냐?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기대를 걸고 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수모인데요. 사실은 사우디하고 굉장히 취임하자마자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미국은 사우디를 이제 지금 석유 공급의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했어요. 명령대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런데 언론인, 반체자 언론인 이제 카슈크지의 암살 배우로 사우디 왕세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척해 왔는데 네. 지금 자존심 구겼어요. 안보가 뭐가 중요해. 물가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30%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우디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사우디가 증산하겠다라고 하면 국제유가 조금 잠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리도 중요하지만 네. 사우디의 증산 여부 이게 아마 어쩌면 이제 시장에 물린 이제 투자자들이 발을 한 번 첫 번째 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시기로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해라,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할까요? 부동산은 상당히 후행성이에요. 네. 후행성이고 이거는 금리도 민감하고 정부 정책에도 민감해요.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 이전 정부의 세제 정책을 모두 다 바꿔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일부 절세 매물 내지는 이제 이 다주택자 양도 완화 매물이 나오면서 네. 급매물만 거래됐지 거기 실제 평균 가격이 뭐 강남에 4억 떨어졌더라, 2억 떨어졌더라 가보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상당 기간 이거는 정부 정책은 부양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금리는 또 하락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시그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부동산이 뭐 오른다 내린다라고 이제 단언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반가운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어젯밤에 정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좀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요. 이 협상 타결 배경 좀 먼저 짚어주시죠. 일단 진짜 극적으로 타결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조금 더 빨리 하지. 지금 자동차 포함해서 5개 업종의 피해가 2조 원이에요. 네. 너무 폭독한 비싼 수업료를 낸 겁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적어도 이게 줬다 뺏는 건 안 되잖아요. 네. 안전운임제는 그래 하겠다. 근데 대상하는 폭과 그거는 좀 논의하자. 이렇게 가자고 했는데 똑같이 됐어요. 그리고 유가 이제 보조금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상 파업은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인데요. 정부가 조금만 일찍 대응을 했어도 이 피해 줄일 수 있었고요. 네. 전체 혈액 속에서의 피가 멈추면 뇌경색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조짐이 보였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5월부터 시작된 임단협이에요. 자동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차 노조의 임단협은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기겁할 정도예요. 네. 해외에서 벌어진 영업이익 30%는 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르는 형이거든요. 아마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개입할 수도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이어지면 이렇게 물가 상승분을 모두 다 근로자들은 근로자들대로 임금 이상으로 기업은 기업대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면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 소식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발생에 대비해 다음 달 치료제가 도입됩니다. 확진자는 입원 격리하고 밀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3주 동안 자가 격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확진자가 생기면 격리 치료받게 됩니다. 수포 등 관련 증상이 사라져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접촉자는 확진자에 노출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확진자 증상 발현 21일 이내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동거하는 등 밀접 접촉이 있으면 고위험군에 해당합니다. 보호구를 쓰지 않고 확진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은 중위험군, 가깝지 않은 거리에서 단순 접촉한 경우는 저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고위험 접촉자만 3주 자가 격리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
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과는 좀 다르게 전파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방역 정책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국내 발생에 대비해 다음 달 치료제도 들여올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으로 성인과 13kg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물량으로 해서 이후에 환자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물량의 도입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부작용 우려가 적은 3세대 두창 백신 도입도 협의 중인데 국내에 들여오더라도 코로나19처럼 일반 국민이 아닌 감염 노출 위험이 큰 고위험군에만 제한적으로 접종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국민 비율이 9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걸렸다 나아서 항체가 생긴 경우도 36%에 달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항체는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중화하며 막아내는 방어벽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에 면역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도 항체를 보유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항체를 우리 국민의 95%가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1,612명을 조사했더니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경우가 1,530명, 94.9%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 양성률은 94.9%로 나타났고 이 항체 양성률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양성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양성률이 섞여 있습니다. 백신 접종인 경우를 제외하고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만 보면 36.1%였습니다. 올해 1월에 0.6%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사이 6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 36.1%는 또 같은 시기 10살 이상 국민의 누적 발생률 29.5%보다 6.6%포인트 높습니다. 그만큼의 비율을 검사로 가려내지 못한 감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오미크론의 대규모 확산이 감염으로 인한 항체 형성률은 물론 미진단 감염자도 늘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에 미진단 감염자가 점차 늘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에 따른 것으로 오미크론 유행은 현재에도 진행형입니다. 정부는 다만 이번 조사는 표본이 작은 만큼 대표성이 부족해 집단 면역의 지표로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분기별로 10,000명씩 모두 3만 명을 목표로 하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다음 달부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통계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1위는 아마도 자살률일 겁니다. 코로나19 첫 해인 2020년 우리나라 전체 자살률이 2019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 첫 해인 지난 2020년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13,195명, 2011년에 비해 2,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10만 명당 자살률도 25.7명으로 9년 만에 6명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1위, 연령 표준화값을 적용한 자살률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1명보다 2.2배 높았습니다. 2003년 이후 2016년과 17년 딱 2번 빼고 1위를 지킨 불명예 기록입니다. 10대와 20대만 빼곤 전 연령층 자살률이 1위였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46.6명으로 OECD 평균 17.2명에 2.6배에 달했습니다. 또 80세 이상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62.6명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다른 연령대보다 육체적 질병 문제로 인한 자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1인 정도로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육체적 질병 문제와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이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그나마 다른 연령층은 소폭이라도 줄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은 늘고 있어 큰 문제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소년은 지난 2016년 744명이던 것이 2020년 957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2명꼴이던 게 하루 거의 3명꼴로 는 셈입니다. 최근 SNS나 대중매체, 또래 집단 내에서의 학습으로 자해 행동이나 자살 행동이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 시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가족 내에서 갈등이 심화되었고 그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자살률이 35.5명으로 여자의 15.9명보다 2.2배 높았지만 자해 자살 시도로 병원에 실려온 경우만 보면 오히려 여자가 1.5배 넘게 많았습니다. 자살 동기를 살펴보니 남자의 경우엔 연령별로 이유가 달랐지만 여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정신적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자살률은 충남과 제주, 강원이 높았고 월별로는 7월과 8월, 5월에 많았습니다. 자살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발간하는 자살 예방 백서는 지난 2014년 시작돼 이번이 9번째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배달의 민족 플랫폼 노동자들이 배달거리 깎기 꼼수로 배달료가 적게 지급되고 있다며 사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이 교통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배달거리를 실제보다 적게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배달 노동자가 서울 안암동부터 기름동까지 배달을 시작합니다. 티맵과 네이버 지도로는 3.5km로 찍히는 거리. 도로를 건너기 위해 800여 미터를 더 가서 유턴해야 배달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 앱은 중앙선 너머 배달지를 2.7km 거리로 계산합니다. 배달료로 따지면 600원 정도를 손해보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상 저희가 가는 거리가 그 앱에서 나오는 표출되는 거리보다 많게는 1km, 2km 차이가 나는 경우가 한 40건 기준으로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노동자들이 직접 배달거리 분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00건 가운데 68건에서 배달거리가 실제보다 적게 찍히는 이른바 거리 깎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실제 운행거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배달의 민족 자체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내비게이션과 달리 유턴, 좌회전 금지 구간이나 일방통행 등 교통정보를 고려하지 못해 실제로는 돌아서 가야 하는 거리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오류를 좀 인정하고 제대로 된 실거리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배달료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실제 도로 정보와 차이나는 구간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를 정하는 시스템을 사측의 손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부당하다는 배달 노동자들. 거대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노동자를 기만하고 손해를 끼치고 있다며 사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경기 화성시 낭양역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연기를 흡입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다세대 주택은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였지만 다행히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은 1층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서울 천호동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버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차량 통행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밀렸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기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에 있는 교차로에서 달리던 탱크로리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사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인화성 액체인 자일렌이 인근 논밭으로 누출돼 소방당국이 흡착포 등으로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탈출해서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조수석에 떨어진 물건을 줍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자일린 유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에는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 중부지방의 비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지만 내일 새벽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서 선선하겠습니다. 누리호 이송일인 오늘 고흥 나로 우주센터의 날씨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바람도 초속 1에서 4m로 어제보다 약하겠고요. 발사가 이뤄지는 내일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 바람도 많이 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내륙에는 비가,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비나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로 예상되고요. 곳곳으로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5도, 대구 16.4도로 대부분 15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3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낮아지겠고요. 다른 지역은 대전과 광주 25도로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에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서 주말부터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